안녕하세요.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임지연입니다. 남이 나를 고용하는 것이 아닌 내가 나를 고용하는 창직. 오늘의 창직은 어떤 분야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참여하는 음악으로 소통을, 음악으로 사람을 잇는다. 음악 캠프 컨설턴트 전한선. 그녀의 창직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음악, 클래식이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이분을 만나면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창직 어워드에서 대상 수상 이후 국내 1호 음악 캠프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한선 대표 나와 있고요. 부천대 김근수 교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와, 국내 1호 음악 캠프 컨설턴트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네. 음악 캠프 컨설턴트 어떤 일이에요? 그 앞에서 클래식 음악을 잠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보통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어렵고 졸리고 맞아요. 내가 한번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네. 그게 아니라 음악이 이제 되게 참여하기도 쉽고 그리고 참여할수록 되게 재밌고 그런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음악 캠프 컨설턴트입니다. 음악으로 캠프를 떠나는 거예요? 네, 이제 캠프를 가서 네. 음악 활동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2013년 창직 어워드에서 이 아이템으로 대상을 수상한 건가요? 네. 축하를 맞습니다.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많이 축하해 주셨고 네. 또 같이 해줬던 친구들이 이제 캠프를 같이 갔던 친구들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좋아해 줬죠. 이제 같이 가서 추억을 많이 그쵸. 만들었으니까. 네. 네, 네. 대상을 수상한 이후에 좀 이 아이템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네. 휴학도 했다고 들었어요. 대단해요. 네, 이게 예. 13년도에 그냥 1년 동안 해보니까 뭔가 좀 알 것 같은데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이거 내년에도 할 거지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내가 내년에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런 음악 캠프의 매력을 좀 저 혼자서 찾아보고자 좀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저는 휴학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이제 14년도부터 이제 뭔가 체계화를 저 나름대로 다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교수님 그때 심사위원이었다고요. 네, 기억나세요, 이 팀? 네. 네. 이 팀 워낙 다른 팀들에 비해서 발로 뛰면서 어떤 어. 성과를 이뤄냈던 것들이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고요. 예. 또한 특히 이 예체능 계열, 특히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들의 취업이 상당히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이런 음악 컨설턴트를 함으로 인해서 그 시장에서 본인만 창직을 해서 직업을 잡는 게 아니라 네. 같이 참여하는 다른 친구들의 직업까지도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런 성과를 거두었던 것들이 평가위원들에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고용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창직으로서 굉장한 매력을 갖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창직 잘 알았나요? 언제부터 이렇게 뛰어들게 된 거예요? 사실 창직이라는 그 말을 알게 된 거는 네. 제가 창직 어워드 대회를 할 어. 때 이제 비로소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어. 처음에 창직이라는 개념보다는 네. 이제 2학년 때 창업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네네. 그 교수님께서 이제 너네 알바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런 지원금 받아서 친구들이랑 커피도 마시고 그러라고 네네. 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것만 믿고 이제 그럼 창업이라는 게 저희 생각에는 이제 내 가게를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창업 사업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아이템으로 시작했어요? 이거 예. 제가 그때 분식을 먹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너무 맛있죠. 예. 떡볶이 가게를 그냥 해볼까 그냥 상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떡볶이 가게를 낸다고 그 사업 계획서를 처음 그때 써봤어요. 네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써서 이제 그때 제출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덜컥 돼버려서 예. 네, 이제 200만 원이란 지원금을 가지고 그 창업 사업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0만 원을 가지고
전국의 떡볶이 집을 다 돌아다녔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아, 네. 저희 멘토님께서 한 분 계신데 네네. 항상 말씀을 그렇게 하신대요. 어. 내가 아는 저기 학생 중에 200만 원 가지고 떡볶이를 먹어 치운 애가 있다. 예. 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창업이라는 그런 개념도 잘 모르고 저는 이제 음악만 공부했던 학생이다 보니까 아. 네, 이제 그런 쪽으로는 아예 지식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200만 원의 지원금을 이제 소진해야 된다가 이제 제 목표가 뭔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뭔가의 활동을 찾아 나섰어야 됐는데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전혀 몰랐던 터라서 그래서 이제 멘토님이랑 좀 친해진 다음에 네. 진짜 고민이 200만 원을 다 써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서울에 있는 떡볶이만 먹지 말고 그럼 전국에 있는 걸 다 먹고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겠다. 떡볶이 진짜 맛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원금 안에서 이제 뭐 교통비나 이런 거를 다 사용을 해가면서 그때 이제 친구랑 갑자기 내가 교통비와 숙박비를 그리고 이 식비까지 모두 다 줄 테니까 친구랑 같이. 네, 너는 여행 경로를 짜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네. 워낙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여서 네, 그 친구는 이제 댕큼 알았다고 하고 이제 여행 경로를 짜고 저는 이제 종강을 하자마자 그 친구와 함께 이제 전국에 있는 떡볶이를 먹으러 다녔었어요. 네. 아니 근데 그 떡볶이에서 어떻게 이런 창직이 나온 건지 굉장히 네. 다르잖아요? 예. 네. 그 떡볶이 그 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 다양한 멘토님들께서 해주시는 조언들이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네네. 이제 나중에는 제가 뭐를 여쭤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를 이렇게 들어서 제가 실행을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멘토님께서 너가 그래서 작곡가 공부하면서 뭘 할 거고 너는 여태까지 뭘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제가 1학년 때부터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교육 멘토링을 했었어요. 네. 그 캠프를 갔었었는데 예. 그 캠프를 제가 이제 동아리 회장도 하면서 이제 맡아서 하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들이.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들과 그럼 너의 전공을 어떻게 접목시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때 갑자기 생각난 게 음악 캠프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네, 그래서 네,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멘토분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아이템이 결정된 네. 그런 스타일이군요. 네, 네. 대표님이 이런 식으로 이제 멘토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많은 학생분들이 사실은 그냥 지원금을 준다. 라는 거에 혹해가지고 창직 시장에 창직이 뭔지도 모르고 뛰어드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학생들이 창직 아이템을 선정해서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네. 이게 창업을 하라는 건지 창직을 하라는 건지 모르는 개념 속에서 덜컥 그 지원금에 혹해서 신청하는 학생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 그런 학생들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창직 지원금을 가지고 본인들끼리 매주 회의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짜내다 보면 네. 우리들이 지도하는 교수님들이 봤을 때도 정말 놀라울 만한 네. 정말 신기하고 새로운 정말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창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네.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우리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맞아요. 역량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뛰어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정말 대학생들 기발하죠. 앞으로도 굉장히 무궁무진한 창직 사례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그 음악 캠프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음악으로 제안을 하기 때문에 캠프 자체를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얼핏 들거든요. 네. 좀 수요 조사나 이런 네. 거 충분히 하셨나요? 수요조사나 이런 것도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네.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 13년도에 준비를 할 때는 그냥 무턱대고 우리끼리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어떤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야겠다가 이 마음이 너무 먼저 앞서서 이제 그 마음만 가지고 이제 학교나 이런 아이들이 있는 그런 센터 같은 곳을 방문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생소하니까. 네. 근데 저희는 당연히 저희가 준비했던 거라서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네. 이제 음악 캠프가 뭐예요라고 이제 저희가 오히려 반문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게 음악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라는 네. 것과는 좀 어떤 식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그 학원을 다니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릴 때는 그냥 엄마가 가라 그래서 이렇게 좀, 맞아요. 네. 좀 저희 그렇- 때는 네. 진짜 모든 학생들이 피아노를 배웠어요. 네, 네. 초등학교 때까지. 네. 그리고 딱 단절되죠. 그랬었거든요. 네. 음악이 보통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피아노 학원에 가서 그냥 무턱대고 이게 도다, 이게 레다, 이렇게 누르는 거다, 이렇게 배우고 뭐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저희는 그렇게 교육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아이들이 내가 지금 노래를 해본다. 그리고 작곡을 해본다. 뭐 이런 식의 참여가 더 저희가 중요한 부분이라서 예. 네, 교육과는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나를 표현하고 드러내보자. 음악을 통해서. 네. 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요즘 아이들이 예. 그러니까 저희 어린 시절 같은 경우에도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이제 엄마가 숙제하러 들어와라 네. 이러면 이제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좀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네. 혼자 있는 시간들이 대부분이고 어, 네. 그리고 학원 갔다가 늦게 오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자기 생각만 하고 이거를 표현을 못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저희가 느낄 때는 뭔가 그게 아이들한테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뉴스 같은 데서도 뭐 네, 아이들의 네.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하다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을 예. 볼 때도 좀 아이들이 같이 어울리는 방법을 우리처럼 느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초등학교나 이렇게 그 친구들이 되게 오랫동안 만나면서 좋거든요. 네.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음악이란 매개체를 가지고 캠프 안에서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활동을 해보는 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처음에 취지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참 좋네요. 근데 그러면 음악으로 심리 치료를 하는 것들도 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달라요? 저희가 그 네. 뭐 심리 쪽이나 이런 쪽을 깊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킨 그런 케이스는 아니다 보니까 근데 학생들이랑 이렇게 있다 보면은 저희가 멘토리 그 캠프를 진행했을 때 네. 그 좀 정서적으로 안 좋은 친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좀 폭력 같은 거 이런 네. 식으로 좀 안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 감정이 굉장히 이 폭이 커요. 그러니까 예. 너무 기분 좋을 때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캠프 운동장을 막 네. 돌아다니면서 너무 네네. 좋아하는데 안 좋을 때는 저희가 말을 걸어도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되게 이- 당황했겠어요. 네, 처음에는 이 친구를 집에 돌려보낼 수도 없고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캠프 동안에는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도 이게 옆에 친구도 노래를 하고 다 같이 노래를 하는데 자기 혼자서만 안 하면은 좀 뭔가 그래도 기분이 이상했나 봐요. 예. 네, 그리고 같이 내는 목소리가 좀 신기했는지 좀 그래도 같이 옆에 선생님이 또 너 잘할 수 있다고 한번 해보라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독려를 해주니까 또 참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저한테 그 제가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벌써 이렇게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카네이션을 주고 가더라고요. 그 친구가요? 네. 정말요? 내가 오. 이걸 받아도 되나 이렇게 롤링 그럼요, 페이퍼랑 당연히 같이. 받아도 되죠.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많이 감동을 하면서 이 일의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몇 살이었어요? 초등학교 저희 참여하는 보통 연령대들이 초등학교 한 4학년, 3학년 요 정도여서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네. 기억은 안 나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고맙다라는 네. 의미로 선생님한테 그렇게 표현을 했나 네. 봐요. 네. 정말 감동적이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흥미라든지 전공을 활용해서 창직 시장에 도전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교수님. 예. 근데 이게 이제 교육 시장을 타겟으로 할 경우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분야잖아요.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까요? 주의를 해야 될까요? 예, 사실은 이 교육 시장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음악 캠프라고 하는 것들은 보면 대부분 이제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캠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이 친구가 하는 캠프 같은 경우에는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죠. 취미 활동과 같은 부분들로 참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차별화 요소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차별화 요소를 좀 더 체계화시켜서 정형화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이 다른 기관들이 이 시장에 선뜻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그렇죠. 나만의 차별화된 그런 아이템을 갖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추가적으로 필요한 또 자질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요즘에 이제 청소년 캠프들이 2013년에 태안에서 우리 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해병대 네. 캠프 사고가 그 예. 이후에 이제 청소년 캠프에 대한 안전 관리 부분들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시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각 캠프를 진행할 때마다 청소년 지도사라는 자격증을 갖춘 그런 전문가들이 그 현장에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 캠프를 진행할 때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주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신경을 못 쓰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주한선 대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격증도 취득을 하면 좀 더 좋을 수 있겠죠. 그 자격증 취득은 많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거든요. 요즘에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런 자격증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템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작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캠프를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었다고요? 네. 네. 저희가 13년도 캠프를 너무 재밌게 잘 끝내서 이제 14년도도 이제 겨울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겨울 캠프까지도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된 기관이 한 군데 있었어요. 네네. 그 청소년 전문 그런 활동들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었는데 그 기관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보고 이거 너무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라서 그 한 6월 달이나 7월 달 그때 방학 때쯤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좋은 그런 이렇게 협업 같은 일이 일어날 뻔했는데 네. 그 세월호 사건이 좀 안타깝게 일어나면서 네. 좀 그 사건이 저희가 이제 진행하려고 했던 캠프가 아쉽게도 무산이 됐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캠프는 계속 준비를 했었는데 좀 다른 기관하고도 같이 해보려고 했던 기회가 아쉽네요. 예. 네,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은 되게 아쉬웠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이제 어디 도청에 가서 저희의 프로그램 이제 설명회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이 심사위원분께서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다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서 활동을 하는 거는 다 꺼려지고 심지어 전문 교육기관이나 어른들께서 진행을 해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대학생인 너희들이 가서 이거를 다 전문적으로 해낼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우려를 많이 해주셨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전문적이진 않지만 저희도 이제 세월호 그 사건을 보면서 이제 안전의 중요성 물론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네. 안전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 이제 여기 컨설턴트로 참여하는 이제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네. 전부 다 이제 군인을 갔다 와야 되고 어? 그리고 이제 여자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뭐 유단자나 아니면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응급구조학과, 뭐 간호학과 이런 친구들에까지 손을 다 벌려서 최소한 아무 일이 없도록 저희의 만전을 기하려고 했었고요. 네.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많이 그런 우려를 하다 보니까 그 국가에서 그 지정한 그 시설에 대한 그 네. 기준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찾아가서 그 표를 보면서 저희가 답사한 그 장소들이 캠프 활동을 하는데 적합한가 이런 것까지 좀 꼼꼼하게 많이 보면서 그 세월호 이전에 했었을 때는 저희가 그냥 무조건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먼저였다면 좀 14년도에는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 안전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고 체계화시킨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 시장이 워낙 이제 크잖아요. 네. 대형 업체들이 손을 뻗치면 예. 자본력이 있다 보니까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되거든요. 예, 그게 좀 딜레마에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조한선 대표가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체계화된 비즈니스 사업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참여하다 보니 거기에 있는 인건비, 교육이라는 건 대부분이 인건비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그렇죠. 인건비가 이거를 업으로 하고 있는 뭐 부양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한테 지불해줘야 되는 인건비보다 좀 적은 인건비로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 교육 시장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비중도 높고 또 인건비의 단가 자체도 높기 때문에 네. 선뜻 이 시장에 뛰어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음. 그래서 현재는 이런 형태로 계속 운영을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다만 앞으로 우리 조 대표도 나이가 먹고 그렇죠. 또 다른 친구들도 성장을 하면서 네.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수입을 가져가야 하려면 우리도 비용을 좀 높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 높은 비용을 받았을 때 다른 기관과의 차별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 가능성을 갖느냐 못 갖느냐의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네.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보장이 돼야지만 직원들도 이끌어갈 수 있고 나도 동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창직 어워드 대상을 받았잖아요. 네. 작년 대상을 받았던 팀도 이제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 팀 같은 경우에는 미술로 나를 표현하자. 이런 네. 주제였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음악으로 이제 본인을 표현하는 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식의 시스템이라든지 활동들이 주목을 받을까요? 예, 지금은 우리가 감성 사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이제는 제사의 물결이라고 얘기해서 네. 이제 감성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성에서 감성으로, 분화에서 융복합으로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맞아요. 그런 거고요. 네. 뭐 최근에 그 다니엘 고물란이라는 학자는 감성지능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역량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감성적인 요소들이 우리 사회에 곳곳에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스며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채워줄 만한 컨텐츠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음악 캠프의 컨텐츠 자체가 그런 필요로 한 구석을 메꿔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은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감성 사회로 가고 있고요. 지금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한 친구가 있어서 함께 하다 보니까 좀 치유가 되는 과정을 지켜봤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차별화시켜서 이 학생을 좀 심리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예. 도입을 한다면 괜찮을까요? 예, 그런 예. 부분들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음악을 캠프 2박 3일, 3박 4일 기간 동안에 체험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친구를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면서 무언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음악 치료라는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까지 연결을 하면 수익성 비즈니스 측면에서 수익 모델을 또 하나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그 컨텐츠와 다른 미술이라든가 예. 이런 창작의 컨텐츠들을 연결을 하면 좀 더 우리의 프로그램이 다양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네네. 경기 창작센터를 만들어서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예술가들이 자기네들이 뭐 설치 미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작품 활동을 민간인들 일반 사람들이 그곳에 오면 네. 같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진행을 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있는 프로그램들과 우리 음악 캠프의 프로그램들이 좀 더 또 융복합이 되면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이제 미술과 음악이 접목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렇군요. 거죠. 예.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감성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융복합을 다 가져오면 또 다른 어떤 모델이 탄생할 것 같은데 전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심리치료의 기능. 네, 저희가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이렇게 학생들이랑 직접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프로그램에 그런 심리가 되게 좋아지는 그런 것들도 꼭 필요한 부분이겠구나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팀원들이 전공이 모두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좀 네.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 뭐
공대 친구들이나 네. 음악하는 친구들은 이제 물론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대 다니는 친구나 이제 경영하는 친구들의 생각을 다 이렇게 조합을 하다 보면 좋네요. 예.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저희 캠프 프로그램 중에 그 작곡을 하는 그 게임이 있어요. 작곡을 게임으로 해요? 네네. 예, 재밌네요. 네, 요즘 뭐 어플 통해서도 뭐 작곡을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네. 저희는 실제로 보드 게임처럼 아. 작곡을 할 수 있는 개인 이름이라던가 아니면 뭐 리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아이템 사듯이 게임을 통해서 사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작곡을 하는 그런 게임들인데 네. 이것도 그런 다양한 전공의 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드 게임도 예뻐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미대 친구들이 도와주고 그리고 그런 시스템화 시켜주는 것도 이제 다른 과 친구들이 도와줘서 좀 많이 그런 융복합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일이 지금 저희 팀 회의하면서도 조금씩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콘텐츠 쪽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요,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예. 예. 소위 요즘에 이제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한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이 모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바꾼 많은 발명품들은 우연한 발견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음악의 컨텐츠들을 여러 가지를 사서 그런 것들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들을 우리가 학생들에 대해서 경제 교육도 요즘 굉장히 필요로 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 것들 보드 게임화 시켜가지고 정말로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좋은 컨텐츠의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얼만큼의 효율의 적은 비용을 사용해서 만들어냈느냐라고 네. 해서 그것들을 나중에 경제성 평가까지 연결이 된다 그러면 음악 교육과 비즈니스 마인드 교육이 아우러지고 거기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미술적인 요소들도 가미가 되면 이 세 가지 분야가 벌써 융복합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네. 아니, 이 하나의 아이템에 사실 우리 시대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감성사회라든지 집단지성 그리고 융복합 이런 얘기가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해외의 경우에는 이런 음악 캠프 컨설턴트들이 좀 많이 활동을 하고 있나요? 예, 다양한 분야의 이제 음악 실효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있고요. 네. 또 그 NGO 단체들에서 좀 한때 유행을 많이 했던 많은 프로그램 도입되던 프로그램 중에 네. 불만 합창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불만 합창단이요? 예, 뭐 이제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네. 기존 곡에 개사를 해서 노래를 같이 합창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재밌네요. 예, 인간은 이제 배설의 욕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싹 갖고 있는 스트레스, 불만들을 배설해낼 통로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모여서 내가 사회적으로 혹은 내 개인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 것, 네. 뭐 내 직장의 상사라든가 뭐 우리 회사라든가 동료라든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것들을 노래에 담아서 그것들을 함께 합창을 함으로 인해서 네. 불만이 해소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아, 진짜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해소될 것 같아요. 사실 스트레스 받을 때 노래 부르면서 푸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해소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해결이 많이 된다는 거 느끼시죠? 네, 저희 프로그램 중에 네. 타악기 합주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아이들이 이제 그냥 무턱대고 막 두드리다 보면은 예. 악기가 좀 고장 날 때도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그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좀 아이들이 그래도 많이 좀 재밌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지도하는 입장에서 지칠 법도 한데 왜 아이들이 여태 이렇게 쌩쌩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쌓아뒀던 거를 다 표현을 해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럼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왜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됐나요? 계기가 있나요? 음악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저기 집이 좀 시골이에요. 어딘데요? 근데 충북 예. 제천인데 아,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음악 공부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네. 제가 작곡 공부를 하려고 할 때는 이제 딱히 자문을 구할 곳이 많이 없었다
됐다는 게 제 예. 입장에서는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말에 뭐 부모님과 어디 음악회를 보러 간다던가 네. 뮤지컬을 보러 간다던가 이런 일이 너무 쉬웠었는데 음.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없으니까 그렇죠. 거기서부터 저희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좀 음. 저는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음. 이 캠프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와서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야 워낙에 많이 다 참여를 하고 재미있게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더 참여하면 좋은데 이제 다양한 그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같이 참여를 해볼 수 있으면 그럼요.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음. 일단 들어서 이런 캠프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그 지역 간의 그런 어떤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하고 소외계층들도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없잖아요. 네. 부족한 게 현실인데 그런 측면까지 생각했다고 보면 교수님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사회적인 의미도 굉장히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이제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이 친구가 지냈던 지방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과정이 이제 많이 많죠. 있습니다. 예, 그 네. 다문화 과정 학생들도 사회에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또 함께 어울리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요. 네. 또 요즘에 아이들이 이제 많이 혼자 놀다 보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부분들이 어려워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프로그램들이 가지는 의의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 얘기를 좀 해볼게요. 프로그램 개발은 어떤 식으로 해요? 저희 팀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거의 이제 브레인스토밍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이 모두 다르다 보니까 네. 얘기하는 게 되게 달라요. 저희는 음악적인 그런 지식의 틀에 박혀서 뭔가를 그렇죠. 막 얘기를 하는 반면에 네. 이제 경영 전공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이거 만약에 내가 한다면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조금 더 쉽게 풀어나갈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그렇죠. 미술 네. 전공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예쁘게 만들어 볼까. 네. 뭐 그런 생각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음악적인 지식이 많이 기반이 되는 프로그램이라서 음악 전공하는 친구들이 이제 많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내실을 다지는 것들은 뭐 공대 지금 저기 뭐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경영학 뭐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뭐 교육학 하는 친구들이 좀 같이 많이 모여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계획하는데 꽤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얼마나 준비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네. 13년도에 처음 캠프를 할 때는 막상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서 한 보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준비하는데. 어. 정말 그때 밤잠을 거의 못 잤던 것 같아요. 너무 더운 여름인데 네. 계속 휴대폰을 쥐면서 참여할 기간을 찾느라고 네.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쥐고 있고 그리고 노트북으로 계속 참여할 만한 기간을 계속 찾으면서 저는 계속 전화만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또 만드는 친구들은 계속 그 프로그램 재료 사러 어디 다니고 진짜 바쁘네요. 네, 방학을 거의 없이 보내고 학교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1회 캠프를 만들었었고요. 2회 캠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너무 그때 촉박하게 준비를 해서 네.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으니까 일찍부터 해보자. 네. 이렇게 해서 거의 한 8개월을 준비를 했었어요. 와, 진짜 공을 많이 들였네요. 네. 사실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하잖아요. 네. 음악을 담당하는 친구들도 필요하고 또 스폰을 받는 친구도 필요하고 또 캠프도 진행해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다 진행하다 보니까 8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예. 캠프 현장에 가서 이제 좀 직무가 나눠지기 때문에 직무가 나눠져요? 네, 저희 팀 나름대로의 그런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스폰이나 캠프 활동할 그런 장소를 섭외하는 거는 이제 기획팀이라고 기획 단계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고 구체화시키는 건데 또 연구 그런 팀을 맡는 친구들이 하고 있고 네. 저희 캠프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달라 이런 홍보 쪽에서는 또 저희 홍보팀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나름 그런 직무를 만들어서 저희끼리 활동을 했었어요. 제대로 된 그 기업의 모습 아닌가요, 교수님? 이렇게 네. 직무가 나눠져 있다는 거는? 근데 인간이 조직을 만들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예.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렇죠. 예, 나름대로 체계화가 되어 있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의 업무 분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업무 분장을 좀 더 명확하게 하면 나중에 이제 비즈니스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중요한 게 팀워크예요. 팀워크 괜찮아요? 13년도에는 네. 저희가 이제 그냥 저랑 같은 과 친구들한테 그냥 해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처음에 그 열정으로 잘 마무리가 됐는데 네. 14년도에 와서는 초반기에는 이렇게 잘 가다 이제 싶었는데 학년도 이제 4학년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뭐 취업을 고민하는 친구들은 네, 활동하다가 이제 도중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회의 같은 시간에도 자기의 일이 약간 우선시되다 보니까 조금 뒤로 밀리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약간 팀워크가 이렇게 약간 흔들릴 뻔한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역할은 계속 우리의 최종 목표가 이런 캠프다. 그리고 이런 어떤 성공적인 캠프의 모습을 자꾸 상상하게 하는 게 저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그 친구들이 기운 빠지지 않고 계속 그렇죠. 같이 준비를 리더로서. 해나가니까 예,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창직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어떤 팀원과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었나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제가 이 연음이라는 이름을 만들게 된 게 네. 사람 간의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만들게 된 건데 네. 같이 하는 일인데 이제 사람 간에 그런 불화가 생기다 보면 그렇죠. 아무래도 좀 마음이 안 좋게 되니까 그렇죠. 팀워크를 딱 유지를 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사람 간의 관계가 가장 어려운데 자 그럼 분위기를 좀 바꿔서 그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 언젠가요? 보람 있었던 순간. 네. 저희가 캠프를 진행할 때 그 마지막 그 2박 3일 캠프에서는 이제 이틀째 밤이 다른 캠프에서도 이게 좀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렇죠. 네. 캠프를 2박 3일 해요? 네, 그럼 저희가- 보통 그때 막 네. 캠프파이어 하고 그러지 않아요? 네. 예. 네, 캠프파이어를 또 진행을 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음악회를 개최를 하게 돼요. 예.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1일차에서 2일차 그 하루 종일 그런 준비했던 것들을 이제 무대에 이제 올라가서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부모님들이나 그리고 이제 객석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네. 그런 음악회를 하는데 그 음악회를 개최를 할 때가 가장 보람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합창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계속 노래를 해야 되니까 좀 네. 지루해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타악기 연습을 할 때도 이제 계속 같은 것만 하냐 아니면 좀 나는 나가서 놀고 싶다 뭐 간식 먹고 싶다 이렇게 막 보채는 학생들도 많은데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만 되면은 이게 다 프로 같은 느낌을 딱 받나 봐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긴장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 손을 잡으면서 선생님 저 이런 적이 없었는데 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그렇게 막 노래할 때 뒤에서 막 딴청 피우던 학생들이 무대만 올라가면 딱 앞에 보면서 프로답게 노래를 할 때 그때 가장 보람찬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람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진로를 쭉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갈등을 하시나요? 어때요? 제가 이제 앞으로 8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졸업과 동시에 이제 보통 다른 친구들은 요즘 취업 어렵다고 하면서 계속 준비를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나만의 이런 직업을 가지고 그렇죠.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지가 네. 아직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열정적으로 시작을 했고 또 1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조금 불안하다라는 말을 하네요. 지난번에 이제 작년 창직 어워드 대상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갈등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템을 계속 밀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럴 때 교수님 어떤 말씀 해줄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지금 이 일이 네. 나의 직업이라기보다는 봉사활동의 개념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직업활동을 했을 때 원하는 수익만큼을 지금은 거두기가 어렵고 그런데 이 일은 나에게도 재미는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갈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이것을 분명히 비즈니스 모델화 시켜서 네, 네. 내가 원하는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이 직업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화되는 그 과정을 체계화시키고 네. 비즈니스화 시키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체계화시키는 얘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홍보도 해야 되고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홍보나 마케팅. 저희가 그 온라인을 통해서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 네. 네이버 카페랑 이제 페이스북 통해서 했었어요. 음.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는 캠프에 참여를 이제 하는 건 이제 아이들인데 네. 참여를 시켜주시는 건 이제 부모님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이버 카페에서는 그런 캠프의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나 취지 같은 거를 부모님께 이제 이해시킬 그런 목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런 연음이라는 활동을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홍보성의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식의 방법으로 이제 2가지 방법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SNS나 뭐 카페 같은 거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 또 다른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교수님? 예, 이런 이제 이 B2C 마케팅이라고 하죠. 네. 개인들이 직접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직접 그렇죠. 접근하는 것들은 사실은 방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돈이 많아서 뭐 TV 광고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이익을 조금 줄여서라도 그 타겟 마켓을 넓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과의 전략적 제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청소년 활동, 체험 캠프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큰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곳에 우리의 프로그램을 알려서 그들이 하는 캠프의 일정 프로그램으로 한 가지 아이템으로 우리 과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비즈니스 모델화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네. 중요한 요소가 예. 이것들을 좀 매뉴얼화 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한 그렇죠.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전략적 제휴를 함에 있어서 우리의 기득권을 많이 좀 내려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오.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 캠프에 참여하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보통 캠프에 지불하는 비용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사이의 비용을 지불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의 참여하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 그 수익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까 그 다른 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하게 되면 네. 그들과도 이익을 나누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시스템을 시켜서 우리의 인원의 투입이 좀 더 줄어들 수 있고 그럼에도 퀄리티는 낮아지지 않을 수 있는 그렇죠. 방법들을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과 좀 연관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그 타겟을 네. 성인이 아니고 청소년으로 잡은 것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데요. 예. 단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은 일의 교육에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성인 학습자들은 그런 비용 부분을 훨씬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익적인 측면은 나을 수 있습니다. 아. 반면에 장점으로는 성인 학습자들은 어떤 기관과 계속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그 회사에 재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사람을 내가 다시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하는 컨텐츠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컨텐츠가 그만큼 다양화되지 못하는 네.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청소년 교육은 그 대상은 이 학생 우리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1년이 지나면 그 학생들은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또 새로운 학생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매년 대상자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컨텐츠가 물론 계속 똑같은 컨텐츠를 활용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 리뉴얼하는 부분들이 성인 학습자보다는 좀 수고로움이 덜 적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장을 계속 확보하는 것은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좀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컨텐츠의 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교수학습 이론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체계화된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또 이런 방법론보다는 A라는 방법론보다는 B라는 방법론이 학습자에게 학습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하면 좀 더 양질의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그럼 우리의 경쟁력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우, 교수님 정말 정리를 잘 해주시는데 사실 기업체도 신입사원을 계속 대상으로 하다 보면 예. 리뉴얼하는 수고로움도 조금은 네, 덜 수도 그런 있을 것 부분들도 같기도 있습니다. 하고요. 네. 사실 저도 취업을 했을 때 합창회를 준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았는데 성인들도 정말 필요해요. 합창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배려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잘한다고 자기 목소리를 크게 냈다가는 망하죠. 저는 성인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직업적인 전망을 한번 해보죠, 교수님. 예, 직업적인 전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 학습자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쪽에 소구성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특히 지금 그 감성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예, 예. 음악을 하는 요소들은 상당히 모든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렇죠. 뭐 난타라는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업적인 전망 부분은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컨텐츠를 다양화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 계획은 사실 네. 지금 졸업을 앞두고 이렇게 뭐 취업과 이런 것들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 꿈이 그 콘서트 기획자가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예. 그 다른 사람들과도 다 내가 어울릴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좀 사회가 아무래도 많이 각박해지다 보니까 혼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뭐 이해해주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뭐 우울증이나 이런 사회적으로 안 좋은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좀, 그렇죠. 네, 연음 이 이름처럼 좀 연음이 이을연의 소리음자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이 이제 사람을 잇는다 아, 이런 좋아요. 뜻인데 네. 이제 그런 의미를 좀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창직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어떤 말 할 수 있을까요? 창직이라는 게 사실 많이 생소하고 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을 봤을 때 다 도서관에서 이렇게 뭔가 직무 공부를 하고 있다던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대학 시절에 나만의 색깔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런 창직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좀 자신감 있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음.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서 분명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게 되게 좋게 다가올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전한선 대표는 창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런 모습으로 거듭났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꼭 도전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음악캠프 컨설턴트 전한선 대표, 부천대 김근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꿈의 실현 대표 백계랑입니다. 여러분, 창직을 시작할 때 저희가 어떤 단계를 밟으면 좋을까요? 물론 수많은 저희가 기법들이 있을 겁니다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단계적인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창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취업이든 창업이든 창직이든 뭐 수많은 모델이 기법이 있고 거기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취업이나 창업이나 창직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보통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라고 시작을 할 텐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요, 사실 관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직을 준비하면서 어떤 단계를 준비해야 되는가 한번 고민을 해볼 때 몇 가지 더 키워드로 제가 4단계를 제가 강조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4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D, Human Discovery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을 관찰하자는 거죠. 자,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많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 생각 다 아이디어죠. 근데 그 생각들을 구현한다고 물건이 팔릴까요? 그 생각들이 구현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그 창직에 대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할까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겠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전에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카페도 굉장히 많이 가는 편인데요. 자, 지금 커피숍에 가서 기왕이면 1층이 좋습니다. 2층까지도 괜찮겠네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잘 보이는, 기왕이면 커피숍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는요, 커피숍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기왕이면 아주 큰 커피숍을 찾아가십시오. 큰 광장에 있는 커피숍은 더 좋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인이 좋아하는 옷이 있죠. 자, 사람들이 지금 그 옷과 비슷한 옷을 입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색깔의 옷이나 다른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나요? 신발은 어떻습니까? 자, 손에 뭘 들고 다니나요? 스마트폰인가요? 아니면 뭐 또 다른 기계인가요? 가방은 몇 개를 들고 있나요? 백팩인가요? 아니면 한쪽에 어깨에 메고 있나요? 아니면 손에 걸고 다니나요? 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일정한 특징을 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스타일, 트렌드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나와 일치하든 다르든 간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최근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아주 독특한 특징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죠. 아니, 지금 신용카드 있지 않습니까? 현금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결제를 하려고 할까요? 사람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이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주머니 안쪽에서, 가방에서 열고 지갑을 꺼내서 카드를 꺼내는 행위, 이게 편한가요? 아니면 스마트폰 하나로 딱 결제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로 본다면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투자가 없는 한 아주 편한 방식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하는 것을 좀 더 편하게 느낄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타거나 우리가 버스를 탈 때도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고요. 가게에 가서도 결제를 하고요. 그걸로 바로 메시지를 확인하고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그런 걸로 본다면 이 복제가 쉽거나 좀 더 아무래도 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보다는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를 통해서 또 보안이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서 준비하는 건 또 다른 또 트렌드를 만들어낼 겁니다. 아무튼 사람을 본다는 거,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한다는 거는요,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 중에서 정말 괜찮은 아이템, 남들이 봤을 때 정말 괜찮다고 표현하는 것들을 끄집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휴먼 디스커버리가 끝났다면 뭘 해야 될까요? 이제 두 번째가 define value라고 합니다. 가치를 정의하라. 여러분, 가치가 뭔가요? 가치란 좋은 겁니다. 좋은 게 무엇인지를 규정하라는 거죠. 여러분, 음식이 맛있는 게 좋습니까? 맛없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맛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좋습니까? 푸짐한 음식이 좋습니까? 자, 이때부터 고민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식 그러면 양이 많아야지 하는 가치관을 가진 분들과 양이 중요하지 않아, 맛이 중요하지 라는 분들이 충돌하게 되는 거죠. 자,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될 수 있지만 둘 다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식당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어울리겠죠? 즉, 가치가 정의가 되면 내가 지금 어떤 형태로 물건을 만들고 팔게 되면, 혹은 어떤 창직을 해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인정하겠구나를 예상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관찰만으로는 부족한데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는 보통 2단계에서 나오게 됩니다.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유의 가치들이 발견되네. 사람들이 이것들을 중시하네요. 자, 여러분, 두 손에 다 들고 다니는 거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한 손만 들고 다니잖아요. 가방 어떻습니까? 백팩이라는 게 사실 있는 이유가요, 가장 중요한 건 두 손이 자유롭다는 거죠. 좀 더 많은 물건을 들고 다니는 거죠. 하지만 여성분들 백팩 잘 안 메시니까 한쪽만 메신다면 양쪽에 가방 2개 메면 더 낫지 않나요? 하지만 그것도 다른 문제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빅팩, 큰 가방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가치, 사람들이 한쪽으로 메는 걸 좋아하는구나, 뭐 이러는 걸 좋아하는구나가 된다면 우리 3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떻습니까? 발견된 밸류를 디자인하라. 즉, 상품으로 디자인하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뛰어난 기술이면 팔릴 것이다. 뛰어난 역량이면 팔릴 것이다. 죄송한데요, 뛰어난 기술이 있다면 팔릴 가능성이 높다는 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역량이 뛰어나다면 좀 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역량이 뛰어나다고 해서 반드시 팔리거나 반드시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사람들이 구매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애플의 스마트폰이나 삼성의 스마트폰, 얼마나 많은 기술이 들어있을까요? 모르죠. 왜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되죠? 내가 그냥 쓰기에 좋으면 되는 거죠. 거기에 수천 가지 특허가 들어있으면 뭐합니까?
제가 그걸 알 필요가 없죠. 중요한 건 내가 쓸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만들어내느냐의 문제지. 예쁘냐, 기술이 뛰어나냐가 기능이 뛰어나냐가 중요한 거지. 거기에 부속이 뭔 마이크론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허를 갖고 있고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점에서는 여러분이 발견한 이 가치를 소위 말하는 소비자나 시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주셔야 돼요. 즉 창직을 제가 잡 디자인이라고 표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창직자는 사실 디자인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디자인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커퍼시티, 어빌리티는요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뛰어난 무언가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소비자들에게 혹은 시장에 사용될 수 있도록 멋지게 디자인하는 노력을 절대로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예뻐야겠죠. 가벼워야겠죠. 사용하기 편해야겠죠. 뭐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여러분은 모두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창직자가 디자인을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이 디자인하는 역량은 결국 본인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주변에 뭐 저 같은 뛰어난 사람들이 자문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여러분의 잡이거든요. 여러분의 잡은 여러분이 디자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디자인 역량을 끊임없이 다듬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4단계는 뭘까요? 그렇죠. 이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쉐어링 해야죠. 자, 마케팅, 홍보, 세일즈 전부 다 디자인 쉐어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상품을 소비자의 손 시장에 공급해서 판매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창직은 완성된 게 아니겠죠? 여러분의 상품은 개발은 되었지만 판매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개발 비용, 시간들은 공중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을 찾아내셔야 되고요.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수많은 것들을 배우셔야죠. 창직자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좀 더 많은 것들을 하시면 하실수록 여러분의 창직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아, TV 광고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TV 광고 좋긴 하지만 첫째 비용이 비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면 그것도 커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점에서는 여러분에게 적절한 홍보 채널을 찾는 것도 여러분의 노하우고요. 좀 더 저렴하지만 좀 더 뛰어난 어떤 홍보력을 발휘하도록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의 해야 될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세일즈도 하셔야죠. 여러분을 팔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누군가에 또 의존하시겠습니까? 창직은 21세기 직업 모델 중 가장 중요한 자기 주도적 모델입니다. 그 점에서는 여러분의 이 디자인된 상품을 혹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직업을 어떻게 하면 이 소비자와 시장에 공급하고 쉐어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십시오. 월급을 받는 방식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받을 수만 있다면요. 비싼 가격으로 받는 건 어떠세요? 받을 수 있다면 나쁘지 않죠. 더 많은 시간들을 개발하거나 쉬면 되니까요. 하지만 싸게 많이 파는 모델은 어떨까요? 필요할 때마다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쉬는 게 어떨까요? 이런 쉐어링 모델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가치들과 디자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냥 구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연간 계약을 맺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매달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지불하는 그 모델 속에 여러분이 디자인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지가 사실 결정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4단계 창직 접근 모델. 이제 좀 감이 오신가요? 지금 당장 창문을 열고 사람들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소셜 네트워크 창을 열어서 사람들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언젠가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그 상품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판매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늘구멍보다 좁은 취업문 뚫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시죠? 턱없이 부족한 일자리 대신에 새로운 진로를 선택하는 게 현명한 거 아닐까요?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